여러분 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목소리시죠? 저부터 일단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SBS 아나운서 류이라라고 합니다. 그래도 생소하시죠? 제가 사실 개명을 최근에 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놀랐어요. 모르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신입 아나운서인 줄 알고 되게 좋아했는데. 네, 일본 신입 아나운서인 척도 제가 좀 하고 다니기도 하는데. 되게 설레어서 네. 막 그랬는데 모르는 아는 분이더라고요. 네, 불면이라서 너무 죄송해요. 뉴페가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구유경미 아나운서예요. 이렇게 하면 또 아실라나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이름을 굉장히 개명한 티가 나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익숙해지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마지막 방송이 1월 30일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한 달을 쉬었군요. 네, 한 달 넘게 쉬었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게시판에 뽀얀거탑 왜 안 하냐 기다려주신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원 선배가 요즘 이제 일이 바쁘셔가지고 제가 대신해서 시즌 2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사연 올려주시고 또 도움되는 정보들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 도와주실 분이 또 새로운 게스트 분이 나오셨는데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톨릭 의과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나혜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교수님이 오신다고 하길래 나이 많으신 이런 분 상상했었는데 너무 젊고 아름다우신 분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보이는 거 아니에요? 보이고 있잖아요. 네. 보이는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렇구나. 보여서 정말 다행입니다. 조심해야겠구나. 보여야지 믿으시니까 저희가 그리고 우리 나혜란 교수님은 그 기자 경력이 있었죠. 네. 그러세요? 제가 여기 있기 전에 잠시 의학 전문 기자로 활동을 했었고요. 멋지시네요. 네. 지금은 이제 열심히 환자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의학 전문 기자 때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신 건가요? 아니면 잘렸냐고요? 잘리신 건가요? 잘린 건 아니에요. 네, 네. 잘린 건 아닙니다. 네. 아니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소문이 있어서 그냥 어떤 소문이 있었어요? 본인은 있고 계속 싶었는데 있고 싶었는데 회사가 받아줄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 얘기서부터 회사는 잡고 싶었으나 본인이 그냥 학교로 가고 싶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마지막에 제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서 마무리가 좋았습니다. 마무리가 굉장히 훈훈하죠. 그리고 또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계시죠? 네. 정말 그 뽀얀거탑을 안 하는 동안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팟캐스트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구현된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는 좀 잘 이 시스템이 가동돼서 매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저도 희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저는 약속을 지켜드리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럼 그만둘 거예요. 안 돼요. 이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면 그 정도의 각오로 이제 배수의 진을 치고 이번 뽀얀거탑 다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1년 동안 휴직하고 지금 복귀한 지 이번 주가 첫 주거든요. 그러세요? 처음 맡은 프로그램이에요. 책임감을 가지시고 저 지금 올인했어요. 그러셨구나. 네, 열심히 해볼게요. 좋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들어보니까 이제 시작할 때는 청취자분들이 이제 사연 올려주신 것들을 이제 상담하는 걸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연이 굉장히 많이 쌓였더라고요. 보니까 지난 12월부터도 소개 안 된 것들이 쫙 준비돼 있던데 몇 개 뽑아봤습니다. 8분이 본인의 이제 건강상담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상당히 많은 건 아니에요. 예전에는 8개면 많은 거죠. 우리 다 못하잖아요. 한 주 사이에도 한 8분 정도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앞으로 점점점 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더 많이 보내주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 가끔 이메일 있잖아요. 이메일 이런 것도 해주셔야 되는데. 이메일 주소 저 알려주세요. 저 몰라요. 타워. 골뱅이 sbs.co. 타워. TOWER. 네. 골뱅이 sbs.co.kr로 보내주시고 카톡 이런 거로 보내면 안 되죠? 카톡 친구 좋네. 너무 많이 올 것 같아요. 카톡은 저희가 개설 안 했죠. 그리고 거기 팟빵에
댓글로 보내주신 사연도 저희가 취합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8개가 네. 저기가 그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미리 상의를 해서 8개를 다 소화하기는 어렵고 그 중에서 4개를 뽑아서 이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이번에 안 드리는 게 이제 하재정맥하고 건강상담 메일 보험 관련 문의하고 그다음에 노인 허리 수술 그리고 비알레르기성 비염 요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에는 못 네. 드리는데 하지정맥 자체도 주제가 되고 그리고 보험 관련 문의 자체도 주제가 되는데 특히 이제 보험 관련 문의는 우리 게스트인 임채선 원장이 상당히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네. 그 임 원장이 출연하시는 그 주에 네. 한번 시간 굉장히 잡아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심층적으로 좀 들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심층적으로 한번 한 적 있어요. 한 두세 차례. 네. 이 원장이 되게 돈에 밝은 사람이거든요. 예. 아니 게스트 라인업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 지금 굉장히 다양한 게스트를 그래요? 굉장히 네. 고심해서 골라주신 걸로 들었거든요. 뭐 굉장히 다양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앞으로 나오실 분들 명지병원 네. 한양대병원 교수인 한양대대학 명지병원 교수인 신현영 가정의학과 교수님 그대로 계시고요. 그다음에 외과 전문의이자 한의사 복수면허자인 임채선 원장 그대로 계시고 이번에 2분을 더 영입했는데 오늘 이제 나오셨던 여의도성모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나혜란 교수 그리고 세브란스병원 노년내과의 김광준 교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왜 이제 이분들을 선택했느냐? 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했는데 다들 바쁘세요. 그럼 제일 안 바쁘신 분들이에요? 네, 뭐 안 바쁘고 뭔가 소개는 네. 들었는데 씁쓸하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바쁘지 않다고 제일 능력 있는 분들을 모셨다라고 좀 의리라고 해주세요. 의리. 의리 제일 있으시고 있으신 분들이 예. 모여- 능력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분들이죠. 그 부분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빵빵한 분들이 지금 다 도와주시니까 뭐 좋은 얘기들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뽑아본 것 중에 이제 네.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뽀얀거탑 자주 듣는 애청자인데 이번에 졸업을 하게 돼서 싹 한번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어디를 리모델링? 뭐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겠네요. 네, 저도 네. 경험자지만 리모델링은 졸업 후가 제격이죠. 그렇죠. 네.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분은 그 중에서 이번에 눈이 많이 안 좋아서 이번 김에 이 시력 교정 수술을 좀 할까 생각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재 이제 눈 시력이 일회용 렌즈 기준으로 양쪽이 마이너스 7.0 디옵터 정도 된다고 하네요. 난시도 좀 있다 그러고 뭐 눈이 좀 나쁘신 편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네. 그렇죠? 그래서 라식 뭐 요즘 이런 거 많은데 또 특히 스마일 라식이라고 광고를 또 많이 보셨다고 해요. 저도 많이 봤는데 이렇게 광고가 많이 있으니까 뭘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참 헷갈리고 뭐 정보도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게 이제 궁금하셔서 사연을 보낸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사실 렌즈 낀 지가 고3 때부터니까 되게 한 20년 되신 거예요? 아니요, 한 3년 된 거죠. 20년 됐는데 정말 저도 스마일 라식 보고 이거는 정말 괜찮겠다 해서 지금 올해 안에 해볼까 진짜 이런 결심을 스마일 했거든요. 라식. 요새는 네. 되게 그 이름을 장명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게 스마일 특별한 라식이 건 뭔지는 아니에요? 모르겠는데 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왠지 찾아봤어요. 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마일 라식. 상처 부위가 뭐, 좀 줄어들더라고요. 이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라식하고 라섹은 뭐냐면 렌즈가 그러니까 눈알이라고 하면 좀 그러네요. 눈알이죠. 눈의 렌즈. 네. 네. 눈 아래 렌즈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볼록 렌즈처럼 두꺼워져서 먼 곳이 안 보이는 걸 교정하는 게 라식과 라섹입니다. 근데 네. 라식은 눈 가장 바깥면에 상피세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상피세포에는 신경세포가 있어서 거길 건드리면 아파요. 근데 이제 라섹은 그 신경세포가 있는 상피세포를 건들면 아프지만 그걸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걷어낸 다음에 각막을 깎고 다시 상피세포를 덮어주는 방식이고요. 라식은 그냥 상피세포까지 그냥 다 함께 깎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라식은 상피세포를 그냥 함께 깎아주니까 그러니까 걷어내지 않으니까 덜 아파요. 하루면 낫는데 대신 각막이 너무 얇은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고 라섹은 상피세포를 건드려서 그러니까 이게 떼었다 다시 붙이는 거니까 아프긴 하지만 각막이 조금 얇은 사람도 시술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요즘 스마일 라식은 뭐냐면 이걸 조금 더 깎는 두께를
적게 깎아주는 거예요. 얇게 그러니까 얇고 조금 뭐 효율적으로 깎아주는 그런 방식이죠. 하이브리드인가요? 라섹과 그런 건 아니죠. 라식인 거죠, 결국. 그렇죠. 라식인데 깎는 건데 진짜 적게 깎아주니까 걷어내고 뭐 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기술은 뭐냐면 되게 필요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얼마나 그 레이저 기계가 도움을 줘서 깎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신에 나온 거니까 더 기존의 것보다 좀 더 앞선 기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훨씬 더 적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렇나요? 실제로 그런지는 조금 시간이 지나야 돼요. 이제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원론적으로는 그렇겠죠. 원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 더 정교한 좋은 칼로 깎는 그런 거죠. 근데 라섹 하신 분들이 꼭 그런 부작용 제일 두 가지 대표적인 게 밤에 비 퍼짐이랑 그리고 약간 야맹증 증상. 밤에 운전하실 때 되게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저도 저는 사실 라섹을 했어요. 라섹을 어떠세요? 굉장히 초창기에 2002년경 엄청 아프다 그러던데요? 엄청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라섹을 하고 제 동기는 라식을 했는데 굉장히 이 시술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 굉장히 선구자로 했거든요. 2002년 정도 했는데 저는 한 일주일 동안 진짜 들어 누웠어요. 네. 들어 누웠고 눈을 못 뜨고 너무 아프고 진짜 돌아다닐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라식한 친구는 하자마자 바로 제 발로 걸어 나와서 세상이 환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잘 지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라섹이 훨씬 아프기는 하는데 이제 원론적으로 제가 라섹을 했던 이유는 그걸 맡아주셨던 안과 교수님께서 내 가족이라면 나는 라섹을 권유하겠다라고 당시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라섹은 어떻게 보면 상피세포라는 겉에 눈의 피부를 조금 더 보호하는 장점이 있어서 좀 덜 인위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 엄청 더 좋은지는 모르겠고요. 라식을 죽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너무 얇으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라섹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라섹이 더 좋고 라식이 나쁘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최근에는 막 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이름의 그 시술법이 있는데 그 원리는 크게 변하진 않지만 여튼 이렇게 조금 기술이 좋은 기계를 있어요? 만들면서 우리 옛날에 뭐 이제 우리 쌍꺼풀 수술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 했던 것보다 뭔가 기술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잖아요. 뭔가 칼이 좋아졌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좀 더 기다려야 될까요? 계속 기다리다 보면 계속 더 좋은 기술이 나오니까. 근데 그런 거죠. 휴대전화 어떤 거 사는 거 좋으냐? 그럼 이제 지금 최신 걸 사더라도 한 2년 정도 지나면 그건 이제 구형이 되는 거죠. 되니까. 자동차도 그렇고 뭐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라식이든 그게 라섹이든 빛번짐과 시력저하 그다음에 야맹증 같은 그 부작용은 갖고 있습니다. 그게 없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 교정 수술법이 각막 교정 수술법이 그런 위험성보다는 효과가 더 많다. 그래서 충분히 어느 일정 기간, 적어도 한 7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는 가격 대비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제가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꼭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런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근시인 분들이거든요. 근시인 분들이 그러니까 가까운 것만 보고 먼 것은 안 보여서 이걸 하시는데 근시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안구 전체가 위 앞뒤로 길게 늘어나는 질환입니다. 근데 그게 점점 늘어나면 나중에 어떤 게 생기냐면 뒤쪽에서 망막이 박리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도 근시인 분들은 망막 박리를 늘 주의해요. 그 합병증에 대해서 내가 항상 경각심을 갖고 미리미리 사전에 그 검사를 받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앞부분인 각막을 깎았다고 해서 그런 근시 자체가 갖고 있는 망막박리의 합병증 위험이 줄어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근시 교정 수술을 받아서 먼 게 잘 보이더라도 그러니까 결과물은 근시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뒤쪽에서 벌어지는 근시 합병증 위험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것도 이제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40대, 50대, 60대가 될수록 그런 합병증의 위험은 높아진다고 하니까 내가 고도 근시였던 분들 특히 근데 각막 교정 수술을 받고 좋게 사시더라도 연세가 드신 다음에는 그 안과에
그 정기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 저는 궁금한 게 그 라섹 받을 때 그 병원에서 쓰는 기계가 뭐 오래될수록 안 좋다. 그 칼날이 뭐 어떻게 방식을 모르니까 수술 방식을 그게 의사의 기술이 중요한 건지 그 병원이 가지고 있는 기계가 중요한 건지.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우리 UMC 김소원 아나운서도 이런 분을 잘 지적해 주셨고, 그러니까 이게 의사들이 대답하기 싫어하는 부분을 이게 확 두고 보시는데 근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궁금했어요. 그게 어디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 우리 나 교수도 질문 받지만 어디서 라섹 수술 받는 거 좋아요라고 하면 이게 이제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근데 비교적 높은 가격을 받는 곳은 이 레이저 기계가 되게 비싼 곳이에요. 그리고 저렴한 아주 그러니까 기존의 시대보다 아주 저렴한 이런 병원은 레이저 기계가 결국 10분의 가격인. 아 진짜요? 근데 그걸 이제 잘 모르시는 거죠. 이런 분들은. 기준을 따져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좋은 기계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머리를 그러니까 좋은 기계라는 게 뭐예요? 새 거? 그렇죠. 새 거고 훨씬 더 정교한 기계. 그런 것들은 좀 더 비싸죠. 근데 정교한 기계라고 해서 그게 꼭 결과가 100% 좋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시술자도 중요하긴 하고 물론 안과 이런 라섹은 대부분 이 기계가 대부분 해주는 부분이 많기는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크게 문제가 없을 만한 눈은 조금 아주 고도로 좋은 기계를 쓰지 않는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까다로운 사람인 경우에는 나쁜 기계를 썼을 때 부작용이 있을 확률이 높겠지만 어차피 건강한 눈에 약간 이런 뭐 일종의 조금 생활을 편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 그냥 아주 큰 부작용은 어차피 생기지 않을 테니까 뭐 좋은 게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네. 가격 대비 성능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꼭 비싼 돈을 투자해야지 결과가 더 좋을 것이다. 이건 아니고요. 제가 한 15년 지금 팔로우업을 했잖아요. 라섹을 해서. 그러니까 이 빛번짐과 이런 것들은 무조건 있어요. 저는 하고 나서 처음에 1년 정도는 야맹증이 정말 심각해가지고 어느 날 눈이 되게 밝아졌는데 한 달 뒤에 그래서 그 렌즈 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영화관에 갔는데 안 보여요? 아니 이 길을 잃었어요. 아니 앞에가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나 이런 싶어서. 얘기 들으면 다시 하기 싫어진다니까요. 아니 그리고 그 길거리를 걷다가 몇 번 넘어질 뻔했어요. 밤에. 어떡해. 실제로 이게 칠흑 같은 왜 어둠이 오냐면 우리가 암순응이라고 하는 게 어두운 데 가면 자연스럽게 그렇죠. 한 뭐 몇 초가 지나면 시간이 조금씩 걸리죠. 이렇게 밝아지잖아요. 근데 그 암순응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저는 처음에는 제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를 몰랐어요. 약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뭐 술에 취했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술에도 취하셨고요. 그럴 조금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알고 보니까 발을 흩뜨는 게 아니라 눈앞이 안 보여서였는데 근데 그 부분은 좋아졌어요. 아 좋아지기도 해요? 이게 처음에만 그렇고? 시력은 이제 이 시각 을 교정하면서 세포를 같이 깎잖아요. 그래서 일부분 시신경이 손상되는 게 돌아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암순응은 좋아지지만 네. 반면에 또 시간이 되니까 시간이 더 지나니까 이 난시라든지 빛번짐이 더 심해져서 그 부분은 교정이 안 돼요. 아주 리얼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하신 분들의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결론만 좀 얘기해 주세요. 비추인가요? 강추인가요? 강추? 아니야 강추는 아니고요. 추천. 적당한 추천이요.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애매하다. 지금 다음 사연으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우리 나 교수의 말에 이제 조금만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그러니까 누구나 다들 최선의 치료를 받고 싶겠죠. 네. 그러니까 설령 그러니까 내 그 눈 상태가 비교적 건강한 사람이라도 최선의 선택을 받고 그분들이 뭐 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비용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비용이 너무 걱정되시는 분들은 약간 뭐 적당한 가격을 선택해도 된다. 요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사연. 생각보다 사연이 기네요. 그렇죠. 네, 빨리빨리 해야겠네요.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네. 이죠? 빨리 읽을게요. 거의 한 달째 감기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좀 저도요. 괜찮아지다가 그래요? 이거 본인이 보내신 거 아니죠? 조금만 무리하면 또 바로 감기에 저도요. 다시 걸린다고 하시는데 뭐 수영도 하고 규칙적으로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챙겨 먹었는데도 귀신이 아주 고칼 노릇인데요. 전 아니요. 그래서 또 영양제 좀 요즘 눈을 뜨셔가지고 뭐 비타민 C, 유산균, 뭐 아연, 비타민 D 뭐 이런 것들 이제 먹고 있는데 이게 진짜 효능이 있는 건지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한 달째 감기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사연을 보낸 게 네. 2월 17일이니까 그때 좀 계절이 추웠던 것 같아요. 지금쯤은 나으셨겠죠? 좀 나으셨을 것 네. 같고 그리고 원래 이제 2월 달에 환절기라고 하는 겨울에서 봄이 올까 말까 할 때 보면 원래 면역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환절기에 왜 면역력이 떨어지느냐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봄이 오는데 왜 면역력이 떨어지지? 근데 아시겠지만 가장 그 기온차가 큰 이유는 그쵸. 이게 일교차가 커지면서 사람이 겪어내야 될 환경이 차이가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사람은 춥던 덥던 무조건 일정한 환경에 있으면 몸이 적응하기 쉬운 건데 알래스카에 사는 사람들이 감기가 더 잘 걸리지 않잖아요. 네. 춥다고 감기에 걸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는 감기 바이러스가 생존하기에 그쵸. 되게 어려운 물론 조건이긴 한데요. 그래서 여튼 덥다가 춥다가 그러니까 알래스카의 얘는 조금 아니면 가요. 아니 그냥 그냥 예컨대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이해 쉬운 예를 이제 들어주신 거죠. 아주 추운 곳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춥다는 것 자체가 추워서 감기가 걸리거나 면역력이 꼭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이분의 얘기처럼 감기가 떨어지지 않는 거는 몸이 좀 골골하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지금 뭐 운동도 잘 하시고 밥도 잘 드시고 그런데 그러니까 면역력이 저는 이제 뭐냐면 거는 면역력이라는 걸 우리가 뭘로 지표를 삼을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항암제를 쓸 때도 이 면역력을 어떤 걸로 잡느냐. 그러니까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도 되게 많고 거기에 관여하는 여러 호르몬과 그다음에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과 이런 것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럼 그걸 다 운영하는 면역력 자체는 뭐냐? 그러면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 면역력의 지표가 실은 어떤 것 하나로 결정되는 건 아닌 것 같다. 네. 여러 다양한 것들이 총합으로 우리가 이제 외부에 대한 면역이란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 혹은 외부 독성 물질에 대한 그리고 자체적으로 자라고 있는 암세포 이런 거에 대한 면역력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분이 하신 거 있는 것 중에 매일 수영하고 규칙적으로 자고 밥도 잘 챙겨 먹는 거는 문제가 전 없으세요. 정말 좋아요. 근데 만약 이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안 된다면 혹시 수영을 너무 무리하게 하고 계신 건 아닐까? 그러니까요. 저도 그 생각을 된 게 몸을 너무 챙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무리한 스케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튼 운동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좋아지겠지만 하는 동안에는 여튼 몸에는 피로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분이 한 달 후에 면역력이 좀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면역력 이야기한 거는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해석하자면 피로감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잦은 감기인데 이게 지금 수영하고 머리 안 말리고 나오고 그러면은 감기 걸리기 쉽겠죠. 여성분인가요? 남성분인가요? 그건 뭐 알 수는 없는데요. 안 나왔어요. 근데 남자든 여자든. 네. 예, 유유 이런 걸 보면 여성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요즘에 남자도 유유 남자들도 이런 거 유유 써요. 많이 쓰던데요. 유유 안 쓰시나요? 네. 근데 저 질문인데 유유가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는 표시예요. 눈물 표시. 우는 표시인가요? 눈물이 주룩주룩 흐른다는 거예요. 그걸 아직까지 모르셨어요? 우는요? T는 그것도 운다는 표시죠. 눈물이 두 줄이냐 한 줄이냐 차인데. 심각하다. 나 이런 질문 하시는 이건 정말 심각해요. 이건 진짜. 이거 좀 심각하네요. 어떡하죠? 이게 왜 심각해? 모르면 모를 수도 있죠. 아니 이거를 정말 이거 정말 심각한데. 아무튼 너무. 그러니까 저도 뭐냐면 대충 그런 건 줄 알아서 좀 슬픈 일에. 아니면 뭐 혹시 다르게 해석하신 뭐 유유 막 좋아서 하는 건지. 좋아서 이게 좋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대충은 알고 있었어요. 대충.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유유는 도대체 그래서 잘 몰라서 저한테 갑분싸 이런 거 모르시죠? 네? 갑분싸 이런 거 모르죠? 갑분싸 이런 거. 여기 진짜 심각하시네요. 그렇죠. 나중에 우리 저기 언어 교육 좀 조금 아나운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요런 상황을 갑분싸라고 하는데. 뭐죠?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졌다고요. 이런 거 요즘 기분이에요.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네. 제가 자꾸 이러시면 제가 이제 여기를 중단하는 수가 있어요. 바쁘거든요. 근데 아무튼 예. 근데 이제 하나가 비타민 C와 유산균, 그다음에 아연이랑 비타민 D 이런 것들 좋죠.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이런 비타민 C와 이런 보조 건강기능식품, 보조제 이런 것들 정말로 좋다고 믿었던 적이 있는데 물론 지금도 여전히 좋은 건 맞습니다만 예전에 믿었던 것만큼 그렇게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점점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비타민 C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사과를 먹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는 뭐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조 영양제에 지나치게 뭐 드시는 거 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이제 의존하는 것보다는 실은 이것들이 원래 있는 음식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현대의학이 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런 데이터들이 더 나오고 있다라는 것 말씀드려서 특히 유산균과 비타민 D는 상술과 상당히 많이 관련돼 있다는 게 그래요. 미국에서 팡팡 그래요? 터지고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서 얘기할 부분이잖아요. 네. 뭐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제가 보도를 할 땐 그렇죠. 이거 비타민 D 회사가 우리나라에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회사가 어떤 것이 있을까? 내가 잘못 보도하면 그들이 나에게 소송을 걸면 나는 순위죠. 얼마나 배상해야 되냐? 근데 저 했어요. 엄청나죠. 했어요. 하셨구나. 2주 전에 비타민 D에서는 보도한 적이 있고 유산균도 뭐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산균 되게 좋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유산균 제재로 먹는 것들이 과연 만병통치약이냐? 그리고 어떤 의사분은 유산균을 먹으면 불임까지 해결된다고 TV에서 말씀하신 그런 적이 있죠. 유산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시판되는 그 유산균이 그 유산균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의사들이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비타민 C, 특히 요즘엔 유산균만 이야기를 하자면 유산균은 알면 알수록 요즘에 엄청나게 효과가 많은데요. 네. 거기서 말하는 유산균은 우리 장내에 있는 정말 미세 생물을 포함하는 것에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뭐 상품으로 나와 있는 유산균이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는 종류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장활동은 증가를 시키겠지만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온갖 만병통치를 할 수 있다는 아니고요. 맞아요. 그리고 예전에 영양제가 사실 더 도움이 됐던 거는 먹는 게 우리가 좀 부실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너무 이제 뭐 맨날 얘기하지만 과잉 영양이 과잉이죠, 문제고, 진짜. 네. 이 영양제로 매우 부족한 것을 보충할 정도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은 많이 없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노인분들이라 하더라도.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뭐 제가 죄송해요. 말 끊어서 제가 이제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그러니까 방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영양 성분이 부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 식단을 조사해 봤을 때 가장 좋았던 식단은 뭐냐면 다양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돼지만 하더라도 우리 돼지 삼겹살만 먹으면 돼지에서 없는 여러 가지 그 영양소들이 부족한데 돼지를 머리서부터 꼬리까지 발까지 다 먹으면 설령 채소를 먹지 않더라도 나머지 영양소들이 부족하지 않더라는 재밌다.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다양한 음식 그러니까 예전에 이건 이제 뭐 인류학에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인류학자들이 예전에 이제 그런 선조들의 그 다양한 지역의 선조들이 이제 그러니까 어떤 집 뭐 선조들은 돼지만 먹고 어떤 사람들은 원숭이만 먹겠죠. 그럼 원숭이가 아니라 뭐 옛날에 뭐라고 하죠? 이게 무슨 뭐 닭을 먹는다면 닭머리부터 닭발까지 다 먹은 사람은 실제로 뭐 그렇다라는 게 있어서 그럴 수 있겠다 진짜. 껍질도 영향이 콜라겐 있고 있지, 뭐 단백질 있지, 뭐 이런 거 영향이 또 다르고 이러니까. 그거 괜찮네. 아무튼 그래서 이게 그런 것들을 드시는 게 물론 나쁘진 않겠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은 어떤 병을 생기지 않게 할 정도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고 다만 최근에 비타민 일부 계열이나 이 영양 보충제를 정말 대량으로 먹으면 일부 병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기는 했어요. 뭐 아주 예를 들어서 치매라든지 이런 것도.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뭐 비타민, 종합 비타민 한두 알이 아니고 정말 거의 치료제로 공급이 돼야 될 만큼 매우 과량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를 먹는다고 해서 어떤 병이 엄청나게 예방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비타민을 이제 먹는 거는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 이런 마음으로 먹는 거잖아요. 심리적인 도움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저도 많이 먹고 있어요. 뭔가 내가 알 수 없는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먹는데 엄청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질 것 같은데 근데 궁금한 거는 그래서 많이 이제 이거를 보충해야지 하고 과하게 좀 먹었을 때 비타민 과잉이 올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요? 없으면 그냥 많이 먹을까 해서. 있죠 사실. 있어요? 네, 있죠. 특히 지용성 비타민은 워낙에 뭐 다 아시겠지만 수용성은 어떻게든지 배출이 되니까 뭐 비타민 C는 많이 먹어도 되죠. 하루 종일 먹어도 그냥 이제 소변만 노래지겠죠. 근데 비타민 이제 D, K 뭐 이런 거 같은 건 과잉이 거예요? 있을 수 있고 특히 다른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약을 먹는다고 해서 꼭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약을 많이 드시는 노인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드려요. 네. 무조건 먹는 게 능사는 아니다. 네. 네. 적당한 게 좋은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실은 이거 우리가 자꾸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말이 면역력 길어지죠. 높이는 방법이 딱 네. 비타민 먹는 거 이런 말고도 거는 많이 먹으면 또 요석 생기잖아요. 근데 네. 사실 이제 과용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게 이제 뼈와 뼈 대사에 관여하는 거기 때문에 과잉이 되기 햇빛을 많이 경우에는 보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이런 거는? 그것도 하려면 이제 대기 시간이 햇빛을 햇빛을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그래요? 많이가 아니라 게 좋다 뭐 그러던데. 적당하게 보는 게 좋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한 20분이면 충분한 물론 이제 그게 기후와 인종과 피부 색깔과 이런 것들에서 다르긴 하지만 네네네. 햇빛으로 생성된 비타민 D가 제일 좋긴 한데 네. 햇빛은 이제 뭐가 강력하게 권하지 못하는 이유가 햇빛이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피부암의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피부암의 위험도를 없애면서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는 햇빛의 강도와 시간을 현대의학이 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가 가이드라인을 정립하지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냥 쬐고 있다가 느낌상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 들어오면 되네요. 너무 많이 하는 그리고 더 말씀드리면 미국 피부과학회는 선크림을 다 바르고 비타민 D를 먹어라라고 얘기를 가이드라인인데 NIH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얼마나 쬐느냐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한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조동찬 넌 어떻게 하냐 그러면 보니까 저는 좀 까마니까 비타민 D가 잘 합성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20분보다 조금 더 팔 걷어서 해야겠다. 얼굴이 하얀 분들이 더 비타민 D 합성이 잘 되는 체질입니다. 그리고 어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음식이 조금 부족하고 그럴 경우에는 나이가 든다면 비타민 D 복용도 고려하겠다. 적당한 거 골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면역력 높이는 방법은 체온을 유지하는 건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다음 사연 넘어갈게요. 다음은 3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혹시 교수님 여기서 한 가지 고르신 건가요? 제가 봤는데 다 좀 쉽지는 않아서요. 네. 첫 번째 할까요? 네. 첫 번째만 그러면 읽어드릴게요. 네. 지난 주말에 어떤 스테이크하우스에 가서 아주 점심을 푸짐하게 드셨대요. 흑대 스테이크요. 예. 어디지? 여기 가봐야겠네요. 빵이 막 무한 제공된다는데요. 어쨌든 잘 먹고 왔는데 와이프랑 왠지 모르게 피곤함이 좀 심하게 몰려와서 낮잠도 자고 그랬대요. 전날 피곤하거나 늦게 잔 것도 아닌데 왜 이렇지 생각해보니까 이런 갑작스러운 폭식이 오히려 좀 피로를 유발할 수 있나요? 이렇게 여쭤봐 주셨어요. 정확하게 보면 근데 갑작스러운 폭식이 피로를 유발한 게 아니라 낮잠을 유발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읽어보니까 이제 낮잠이 오는 게 피로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혈액이 한쪽으로 몰리다 보면 졸리잖아요. 그냥 맛있게 잘 드시고 오셔가지고 훅 낮잠을 주무시고 나니까 이제 내가 필요한 건가라고 생각하셨는데. 근데 이거 왜 걱정하신 거죠? 낮잠 잘 주무셨으면 좋은 건데. 근데 이게 밥을 여기 말한 것처럼 밥을 많이 먹으면 그게 급격한 에너지 소비로 피로감도 느낄 수 있느냐. 앞으로 밥을 많이 드실 예정이셔서 물어보셨구나. 근데 실제로 밥을 먹고 나면 식곤증처럼 오는 이유가 위로 순간적으로 많이 피가 몰리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게 몸이 아파서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증상인 누구나 졸리지 거죠. 않나요? 밥 먹으면? 심해요 저는. 정말 졸린데 기본적으로는 몸에 혈액이 잘 이렇게 일정하게 있을 텐데 뇌에 굉장히 많잖아요. 뇌 부위가 엄청 많은데 근데 여튼 밥 먹고 나니까 빨리 소화시켜야 돼서 쭉 혈액이 위쪽으로 많이 가는데 심지어 뇌에 있는 것까지 많이 내려오니까 뇌 산소 농도도 떨어지고 약간의 졸음이나 피로감이 오는 건 너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피로함은 아닌 것 같아요. 피로함은 아니고 졸음. 과식을 좀 피하시는 게 오히려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이번 폭식에 피로감이 오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폭식이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느냐 이제 현상학적으로 나타나죠 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그 기전을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 나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많이 먹으면 위에 그러니까 혈액이 위로 집중되는 현상은 벌어집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뇌에
혈류량은 좀 줄어든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네. 그런데 이 잠과 관련된 거는 뇌혈관에 산소가 기능하느냐. 그게 그거보다는 이산화탄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적게 쉬면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요. 그럼 이산화탄소 농도 때문에 높아지면 그게 이제 그렇죠. 졸음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환기 안 하고 있을 때 이럴 때도 졸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뭐 수면요법 중에 뭐 복식호흡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천천히 숨을 쉬는 거거든요. 천천히 숨을 쉬면 이제 호흡이 덜 되니까 그래서 그럼 혈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서 그리고 실제로 뭐냐면 혈중의 이산화탄소를 확 높여버리면 금방 이제 사람이 기절을 실신할 수도 있거든요. 뭐 그래서 되게 이제 좀 어렵긴 한데 실은 저는 이제 갑작스러운 폭식이 왜 졸음을 오는지는 들었지만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논문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 폭식하는 습관이 좋진 않죠. 네. 이제 폭식은 뭐냐면 내 몸의 모든 시스템이 이 음식을 처리하도록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탄수화물을 폭식이 됐다. 빵을 많이 드셨다. 그러면 내 몸에 인슐린이 탄수화물을 딱 뭐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인슐린이 확 많이 분비돼요.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처리하는 인슐린이 많이 분비됐으니까 허기지는 또 거예요? 그렇죠. 금방 또 허기가 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은 폭식이 조금 더 허기감을 더 많이 일으키는 것들은 여러 실험으로 증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폭식은 여러모로 좋지 않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내 몸이 갑자기 이걸 처리하려다 보니 네. 우리가 아직 검증하지 못했던 이런 아직 모르지만 여러 부분에서 피로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이 정도는 폭식은 아닌데 사실 이런 9개 스테이크 정도 가면 좀 많이 먹는 거 아닌가요? 네. 이거는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병적 폭식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아니죠. 우리 나 교수가 보시는 그런 이제 환자분들 병적 폭식은 뭐 저는 저도 한번 취재를 뭐 갔었는데 저는 진짜 상상 이상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정신과를 안 하긴 정말 잘했다. 아니 근데 너무 폭식은 이렇게 점심 한 끼 많이 드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오후 내내 밤까지 먹고 있더라 뭐 이런 게 폭식 아니에요? 그거는 식빵을 한 3개 정도 앉은 자리에서 까야 돼요. 네, 그 정도 돼야지. 3줄 밤에 그러니까 앉아서. 사실 뭐 저도 이 사연을 듣고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뭐 이 정도 그 스테이크하우스에서 무한 제공되는 바까 뷔페식이겠죠. 뭐 이럴 땐 뭐 과식 정도 하셔야 이제 뷔페 아닙니다. 그렇죠, 먹어야죠. 뷔페예요? 뷔페 아니라고. 그럼 뭐 아니에요? 뷔페식 아니에요. 아 그래요? 빵만 무한 제공 주는 거예요. 잘 드신 거 자랑하시려고 그런 거네. 아니 이거 그냥 질문 자체를 제가 픽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이게 아주 의학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궁금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픽을 한 거고 어느 정도의 그런 원리 이유는 있다를 간단하게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뽀얀거탑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애청자입니다 하셨는데 돌아왔어요. 자, 작년에 장모님 파킨슨 수술 관련 상담 드려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대요. 2년 정도 지났는데 현재 장모님은 병 진단 받으신 지 13년 정도 되셨고 2년 전부터는 약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수술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계시대요. 수술은 그런데 장모님이 너무 부담스러워 하셔서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보내는 이유는 의료용 대마의 기사를 보고 우리 장모님이 사용이 가능할지 이것도 어떻게 처방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어서 보내셨다고 하네요. 네, 제가 이 사연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사실 선적을 했는데 일단 파킨슨 병에 대해서는 사실 뭐 드릴 말씀이 그러니까 뭐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정말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뭐 어떤 해답이다, 정답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없어서. 정확한 치료법이 없어서. 네, 왜냐면 정확한 원인 자체를 아직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고 그 중에서 그래도 입증된 방법이 뭐다 그래도 가장 효과가 있는 부분이 이거다 이 정도 수준인데 아마 수술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을 드셨겠죠. 근데 약도 이렇습니다. 지금 사연처럼 처음엔 듣다가 나중에 안 듣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병원에서는 당연히 수술 치료를 권할 텐데 그러니까 처음에 만약 2년 전에 수술을 받으셨다면 이게
침을 꼽아서 뇌의 특정 부위를 조금 소작하는 소작술을 받으셨을 것 같고 지금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하는 거는 전자장치를 아예 뇌에 심어서 계속해서 그쪽에 전기 자극을 주는 그런 수술을 권유받으신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이제 물론 지금 나온 것 중에서는 가장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것도 뭐 안 듣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다른 건 없나 이렇게 찾으시는데 최근에 이 사연 주신 분처럼 유튜브에 보니까 의료용 대마를 흡입하시고 네. 파킨슨이 갖고 있는 운동 증상 그게 이제 하나가 되게 경직이 되고 그다음에 쉬고 있을 때 떨리고 네. 이런 두 개 증상이 있는데 그 두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신 아주 드라마틱한 그 영상이 유튜브에 돌면서 네. 그러면 당연히 파킨슨병 환자가 있는 보호자들이면 정말로 그렇겠죠. 솔깃하죠. 네. 실은 보는 저도 되게 솔깃했는데 네.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실은 그런 효과가 있다. 이것도. 근데 그런 효과가 지금 파킨슨병 치료제로 쓰이는 여러 약의 수준을 뛰어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파킨슨병을 쓰고 있는 무슨 도파민 계열이라든가 도파민 뭐 수용체와 결합하는 약들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단기간에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효과를 보이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요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시간을 조금 들였는데 네.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쓰듯이 다 찾아봤는데 그 의료용 대마가 기존의 약을 뛰어넘는 그런 효과는 없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외국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거 지금 처방받으시면 불법이고 외국에서 사다가 오셔도 지금 불법이거든요. 물론 이 의료용 대마를 어떻게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하는 부분은 뭐 그것대로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는 일이지만 지금 그렇게 법과 싸워가면서 하실 일은 아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건 전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고 치료자에 따라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제가 그래도 정말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이 의료용 대마가 그렇게 효과가 있는 거는 있지만 기존의 약을 뛰어넘지는 않더라. 아니 근데 이게 3월 10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이제 했잖아요. 앞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3월 10일부터. 그러니까 이 기사에 따르면 이제 식약처에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내가 사올 수 있어도 사오면 불법이라고 네. 했는데 여튼 이제 쓸 3월 수는 있게 된 된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이게 네. 보면 이 기사에 나오지만 한국 희귀 필수 의약품 센터를 통해 해야 되는 거죠. 네. 본인이니까 이거는 희귀 의약품으로 할 수 있는 건 본인이 아니고. 희소병 질환으로. 근데 파킨슨병은 조금 그래. 파킨슨병은 우리나라에 2만 명이 넘기 때문에 질환 자체는 희귀 필수 희소병이라고 네. 정의적으로는 들어가면 안 되긴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희귀 질환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걸 신청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여러 절차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가격과 이게 어느 정도 지원이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물론 이렇게 되면 3월 12일부터 뭐 쓰실 수 있으면 뭐 해보시는 것 그렇죠. 그걸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네. 아니 근데 이게 실제로 막상 환자나 환자 보호자 입장이 돼 보면요. 네. 이제 이게 이제 이런저런 약을 그래도 써보잖아요. 근데 뭐 처음에 듣다가 나중에 안 듣는 분도 있고 처음부터 안 듣는 분도 있지만 이게 결국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여튼 요즘은 파킨슨은 완치는 없는 병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알려진 치매랑 비슷한 거죠. 진행이 될 뿐 완치는 없고 운이 좋으면 일부 치료제가 효과가 조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증상이 악화되고 또 파킨슨이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운동 증상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뭐 결국 파킨슨 치매도 오고 여러 가지 정신 행동 증상이 같이 나타나서 네. 보호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걸 옆에서 두고 볼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치매처럼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정신이 아예 없어지는 병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를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떤 거라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 이게 사실 지금 이 대마 성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효과가 만병통치처럼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
또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냥 시도라도 해보고 아니면 정말 말고. 이거 문의하는 분들이 네. 많고요. 의외로 우리가 잘 얘기를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거 파킨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사실은 얘기하신 것처럼 파킨슨이 어떤 병인지 또 요즘에는 치매, 알츠하이머가 어떤 병인지도 너무 이 여러 가지 학술적으로 개념이 많이 변하고 있어서 우리가 알던 병이 아니구나. 결론적으로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하기 때문에 어떤 약이 효과가 있는지도 정확하게 몰라요. 어떻게 보면. 네.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썼을 때 정말 효과 있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환자나 뭐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게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아니 뻔히 다른 나라에서 쓰는데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안 쓴다는 게 네. 너무 납득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원하시면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장하는 게 아니지만 사실은 트라이 해볼 수 있게 치료해볼 수 있게 하는 게 정말 네.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처방 방법이 네. 이제 3월 12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이게 이제 신청서 적용 같은 범위나 것들을 이런 네. 것들이 상당히 까다롭겠죠. 까다로울 거예요. 네. 근데 맞아요. 이제 네. 뭐 그러면 이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시는 거는 뭐 우리 나 교수가 말씀하셨듯이 뭐 저도 그걸 그런 심정을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대마가 마약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 뭐냐면 2018년도에 영국인 것 같아요. 영국 그 국립과학원에서 네. 이것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네. 파킨슨병에 대해서 국한시켜서 말씀드리자면 파킨슨병의 다른 치료약에 비해서 대마를 권장할 만하지 않다라는 게 결론이어서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마 저도 정확하게는 지금 어렵네요. 선례가 없지만 네. 많이 치료를 이제 쭉 받아서 결국은 난치로 확정이 된 경우에 네. 조금 까다롭게 그 선정이 되실 것 같긴 하고. 근데 뭐 네. 말씀하셨듯이 뭐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현대의학이 갖고 있는 게 마땅치 않은데 다른 걸 해보시겠다는 네. 걸 어떻게 말릴 수 있겠습니까? 병이 진행되신 지가 13년 정도 그러니까요. 오래되셨으니까 네, 어떻게 좀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일단 사연은 이렇게 오늘 이 정도까지 마무리를 네. 하고요. 오늘 이제 본격 주제 토크에 들어가는데 오늘 오늘 짧겠네요. 본격인데 굉장히 마지막이 네. 짧아졌네요. 네. 예. 오늘 주제가 미세먼지로 미세먼지죠, 정했어요. 예. 예. 아, 요즘 심각하죠. 네.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을. 예. 그러게요. 예. 이제 이렇게까지 미세먼지가 근데 옛날에도 어느 정도는 옛날에 있긴 이랬었나요? 있었을 수도 그냥 있죠. 어릴 때 기억은 그냥 황사? 봄에 황사 정도만 기억이 나고 별거 없었던 근데 실제로 것 같은데. 그 산업적으로 네. 나오는 물질 그건 자체가 많이 있었는데. 변한 건 있을 네. 것 같고, 하여튼 공기에 조금 더 우리가 민감해진 건 맞는데 요즘 많이 밝혀진 거가 있겠죠. 밝혀지는 거겠죠. 더. 네. 네. 그래서 미세먼지는 워낙에 우리 조 기자님이 또 잘 아시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뭐 우리 나 교수가 먼저 미세먼지 피해 쪽에 대해서 어떤 걸 그런 밝혀지고 있는지 미세먼지가 우리 건강에 어떤 특히 정신 건강, 뇌 건강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아니 네. 미세먼지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 미세먼지라는 게 얘기가 화두가 됐을 때가 사실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렇죠. 저도 한 네. 5년 이 용어가 나온 지는 7년인가? 얼마 안 된 것 제가 같아요. 그때 아니 한 네. 10년 정도는 됐어요. 네.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중적으로 픽된 맞아요. 지가 제가 네. 기자생활 할 때 이거를 막 시작했으니까 진짜 한 6년, 미세먼지, 7년 됐어요. 초미세먼지 이런 네. 얘기가 이제 그때 최근에 저도 많이 막 나왔죠. 논문 찾아서 기사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5년 사이에 굉장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는 주제가 된 거죠. 근데 사실 처음에는 관련 자료도 많이 없었고 보도가 요즘은 많이 되지만 왜 이런 기능에 미세먼지를 마시는데 왜 이런 치매가 와? 그렇죠. 왜 우울증이 와? 네. 라고 이해가 안 됐는데 네. 정말 이거는 요즘에 알면 할수록 네. 문제가 꽤 심하더라고요. 직접적인 원인들이 다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직접 원인이 있는 거죠. 근데 미세먼지가 우리가 네. 생각하는 먼지랑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그냥 압축해서 이야기하자면 네. 그거 자체가 바로 뇌로 갈 수 있다. 1번. 그렇죠? 어. 그 뇌로 만약에 같은 뭔가가 알 수 없는 물질이 붙으면 너무 무서워.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뭔가 염증도 일어나고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것과 그다음에 여튼 그게 혈액으로 유입됐을 때 그냥 먼지로 거르는 게 아니라 이제 혈액 내에서 실제로 어떤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냥 몸 자체가 염증이 많은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뇌를 싸고 있는 이
뇌 혈류 장막이라고 웬만한 안 좋은 거는 조금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보호막도 네. 염증이 생겨서 네. 나쁜 것들이 유입되기가 쉽다. 네. 뇌로만 보면 그래요.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이제 최근에 나온 거는 우울증은 너무 연구가 많이 됐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뇌 기능이 떨어지니까 치매가 오기가 쉽고 또 태아로 유입되면 태아의 뇌 생성 단계부터 영향을 주니까 여튼 기형. 발달 장애라고 하는 자폐증 같은 거 그리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연구가 많은데 실제로 뇌의 연관은 정말로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조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방금 찾아보니까 제가 미세먼지 기사를 2011년 4월 9일에 처음으로 썼네요. 제 기사에서. 제가 7년 정도 됐다고 한 거 맞잖아요. 아니죠. 지금 2019년이니까 한 3, 4년 더 됐어요. 근데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럼 이제 뭐냐면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 전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미세먼지 제가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1년 연수를 갔다 왔는데 네. 와서 미세먼지 기사를 쓰면서 조사하면서 정말 깜놀했던 게 뭐냐면 미세먼지가 해롭냐 안 해롭냐에 대한 논란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해로운 거 아니에요? 실제로 신문 기사를 딱 쳐보면 아시겠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 매우 나쁜 날 우리 국민이 목이 칼칼하다고 느끼는 것은 다분히 심리적이다라고 하시면 그런 것들. 네, 실제로 뭐 너무 이게 무책임한 기사인데요. 그걸 현직 보건대학 교수가 그렇게 발언했고,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제 기사로만 판단하는 본 거니까 그 교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자가 그렇게 쓴 것일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과도한 공포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죠. 70년대 80년대 미세먼지가 훨씬 심했다. 지금이 훨씬 나은 거다. 아마 그건 맞을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썼던 석탄의 비율이나 미세먼지를 맞아요. 구성하는 여러 화석 연료 그다음에 자동차의 배기가스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심지어 집에서도 나무 떼고 석탄 떼고 연탄 뗐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70년보다 지금이 안 돼. 그러면 지금의 영향이 없냐? 그러니까 과거보다 안 그렇다고 해서 영향이 없냐? 그건 되게 논란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2019년 시점에서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좋아진 건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여러 영향이 있어요. 그 당시에 영아 사망률 대단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못 먹고 그다음에 감염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류의 평균 수명을 가장 증진시킨 게 뭐냐면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영아 사망률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류의 평균 생명이 증진된 거거든요. 가장 강력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와 비교해서 보여서 지금은 안 죽으니까 애들 안 죽으니까 우리 아무 문제 없어라고 하는 발상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럼 지금 시점에서 보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들 중에 미세먼지, 대기오염이 얼마 정도를 차지하느냐라고 본다면 7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70%. 인류 건강 위협 1위부터 10위까지 쭉 선정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중에 1위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입니다. 1위예요? 1위예요. 세계보건기구가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 위협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공기가 좋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경각심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뭐 과도하다, 해가 없다, 과거보다 낫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한다면 사실 뭐냐면 딱 얘기하지 영아 사망률 괜찮으니까 우리 그럼 더 이상 평균 수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더 이상 할 필요 없다는 논리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2016년도에 OECD는 헬스 데이터를 하죠. 거기서 이제 뭐냐면 대기 때문에 조기 사망이라는 거는 원래 그 문제가 없으면 어느 정도까지 사는데 기대 수명이 한 70세까지 사는데 대기 문제로 인해서 조기 사망하는 사람이 어느 나라가 많은지 쭉 조사해 봤는데요. 네, 물론 거기에서는 대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오존하고 그 대기 오염. 근데 우리나라는 오존 문제가 되게 심각한 나라가 아니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 대기겠죠. OECD 국가 중에서는 대기 때문에 조기 사망하는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나 이런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 피해가 과도하다. 우리 미세먼지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이 논란이 있다는 건 저는 정말 그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그런 논란은 아예 없어진 것 같아요. 워낙 요즘 점점 갈수록 심해지니까. 근데 그분들 지금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아니 그러면 안 되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누군지는 몰라서. 이렇게 편을 들어주겠다는 건 아니고 조금 일부가 오해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만 심리적인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칼칼하다는 게 먼지 때문에 칼칼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칼칼한 게 있지만 저도 느끼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썼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그러니까 알러지 반응인데 알러지 반응인데 그걸 미세먼지 봄철 꽃가루 때문에 생기는 알러지 반응인데 그걸 미세먼지로 오인하시는 분이 있고 다만 미세먼지 속에 있는 중금속들의 피해는 앞으로 영향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대단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 이미 미세먼지에 대한 중금속의 영향은 실시간으로 악영향을 준다는 건 이미 여러 군데서 확인이 된 바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왜 그런 논란이 있는지 사실 과학적인 팩트는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데 그분은 저는 정치적으로 해석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미세먼지가 논란이 될 만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겠습니다만 우리가 세계보건기구를 믿는다면 세계에서 보건을 주도하고 공부하는 기관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기관들은 미세먼지가 인간의 건강에 위협을 주는 제1 위협이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얼마 전에 유엔에서 발표했죠. 유엔에서도 심지어 담배보다도 미세먼지가 더 인류의 건강에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미세먼지는 실제로 담배처럼 그러니까 그 약간 해석에 궁금증이 드는 게 뭐냐면은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제1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그냥 한 번 노출됐을 때 그게 엄청나게 톡식하다라거나 다른 원인이라기보다는 꾸준히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노출이 될 수 있는 환경인 거고 담배는 뭐 여튼 담배 피는 사람 곁에 안 가거나 피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건강 요소 중에서. 그래서 지금 대기질이 좋아지지 않는 이상 스스로 뭔가 예방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데. 떠나지 않는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이게 나 교수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 담배는 미세먼지보다 훨씬 위험한 거죠. 근데 담배에 노출되는 사람은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사람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그래서 미세먼지가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보다 담배가 미세먼지보다 낫다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만 품목으로 보면 담배가 미세먼지의 몇십 배 혹은 몇백 배 더 위험한 건데 그리고 내가 스스로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잖아요. 흡연하시는 분은 멀리 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미세먼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예방을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가요? 그 마스크 쓰시는 거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마스크 효과 있는 거죠, 확실히. 효과가 당연히 차단하는 거니까 효과가 있겠죠. 근데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밖에 나가든 심지어 안에까지 미세먼지가 유입이 될 텐데 공기청정기를 돌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항상 마스크를 솔직히 쓰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진짜 잘 안 써요. 저 진짜 답답해서 못 써요. 나쁜 건 알겠는데 너무 불편하고 저는 우선은 그냥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저도요. 그렇게 마스크가 효과가 있다는 건 너무 명확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진짜 방독면을 쓰고 다녀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 보호 효과를 마스크가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냐 그렇진 않습니다. 막아줄 거라는 거. 근데 이제 뭐냐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 천식의 예방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천식 예방 효과가 있느냐 거기서 입증이 됐어요. 꽃가루 알레르기가 막 날 때 마스크를 쓰면 천식 유병률이 낮아지는 건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 기전을 미세먼지에다 들이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는 호흡기로 들어가는 어떤 호흡기 반응을 그러니까 마스크가 차단해 주니까 막아준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확실한 근거는 없기 때문에 어떤 규약 레졸루션이라고 하죠. 그 규약에 세계보건기구가 넣지는 않았어요. 미세먼지 대책으로 마스크를 써라. 그거는 이제 그건 또 세계보건기구 사정이 밝혀진 게 아니니까 확실하게 근거가 없는데 마스크를 세계보건기구가 거기 규약에 넣은 순간 어떤 회사가 엄청나게 그렇죠. 이해관계가 생기겠죠. 그건 이제 또 세계보건기구가 그런 나쁜 선례가 다른 분야에서 있었어요. 다른 분야에서
사실 에이즈 치료약인데 에이즈 치료약을 세계보건기구가 어떻게 딱 선정했는데 그 회사가 뭐 10배 정도가 그 커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자체적으로 세계보건기구가 조심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마스크는 누가 너 확실하게 근거 있냐 그러면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전으로서는 충분히 공기 중에 떠다니는 물질을 우리 호흡기에 덜 오게 한다는 건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마스크를 썼을 때 병이 더 덜 걸리냐에 대한 장기적 연구는 없죠. 그 마스크 쓴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그거를 24시간만 잘 쓴다면 여튼 무슨 미세먼지는 걸러질 테니까 너무 초미세먼지까지 걸러진다고 하더라고요. 초미세먼지까지 걸러지는 게 있죠. 근데 문제는 진짜 이거 쓰기가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이거를 저는 정말 못 써요. 정말. 저도 안 쓰고 다녔다가 최근에 너무 심해서 좀 스스로 저도 며칠 하루 써봤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마스크를 썼을 때 가려지는 게 있지만 또 원론적으로 말하면은 100%도 아닌 게 마스크를 썼을 때 차단되는 거는 일부 입이나 코로 들어오는 게 차단이 되겠지만 미세먼지의 영향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묻어서도 같이 들어오고 뭐 다른 점마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만 차단해서는 일부 차단인 셈인 거고 그리고 전에 얘기한 것처럼 숨을 만약에 안 썼을 경우에 마스크를 숨을 코로 쉬는 게 좋냐 입으로 쉬는 게 좋냐 얼마 전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것도 사실 굉장히 코가 낫지 않을까요? 코? 그러니까 좀 애매하더라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뇌만 따진다면 뇌로 침투하는 기전은 코에서 직접 코에 가는 들어가서 게 있으니까. 코에 후각신경을 타고 뇌로 들어가는 기전을 입증됐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뭐냐면 이게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적혈구보다 좀 크기가 작아가지고 혈관이 있는 모든 부분에 미세먼지가 가는 게 또 확인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이 혈관을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니까 이제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면 흡입량은 코로 했을 때 혈관에 가는 양이 코로 숨쉬었을 때와 입으로 숨쉬었을 때 어느 게 더 많느냐? 입으로 숨쉬었을 때가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코는 저항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코털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어떤 특정한 기관만 따지면 코냐 입이냐 좀 따져볼 여지가 있지만 신체 전반으로 본다면 입과 코는 분명히 코가 코로 숨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뭐 말씀드리자면 실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지난번 보도 때 실내에서도 환기를 해야 된다. 밖에 미세먼지가 농도가 230이면 매우 나쁨이거든요. 네네네. 오늘이 한 30몇이니까 오늘의 한 대여섯 배 되는 거죠. 그때도 제가 환기를 해야 된다고 안 하고 싶은데요. 그런 날은. 그러니까 저 그 얘기 듣고 했잖아요. 바로. 왜냐면 저도 해요. 왜냐면 음식을 해보면 제가 이제 그때 직접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환경연구원 연구원을 모셔다가 수치를 이제 재보셨어요, 직접? 네. 직접 뭐냐면 집안에서 그러니까 요리를 하기 전에 미세먼지를 측정할 때 한 60일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나쁨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10분 정도만 기름에 피망하고 버섯 볶았고요. 오븐 볶았고 그다음에 5분 동안은 만두 튀겼거든요. 그게 딱 10분 동안 기름 요리했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2350이었습니다. 와우. 그러면 매우 나쁜 농도보다 10배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바퀴백이라도 환기를 시키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런 날은 삶아 먹기만 하고 문을 안 여는 건 어떨까요? 좋은 방법이죠. 근데 그래도 불을 쓰지 말고 그게 뭐냐면 이걸 시간별로 해보잖아요. 그럼 4시간 정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요. 근데 물론 그냥 하는 거는 그냥 실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단순히 미세먼지 양만 늘어가는 걸로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중금속이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그건 또 별도로 따져봐야 되는 거긴 하지만 아직 우리가 지금 따질 수 있는 것 중에서는 미세먼지 총량을 따진다면 미세먼지의 총량은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요리를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난 4시간 특히 8시간 정도 간 상태에서는 환기를 해주는 게 맞죠. 네. 이거 참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요리 후에 바로 환기를 안 했다가 식혔거든요. 그리고 나서 좀 되게 찝찝하니까 문을 안 열었다가 식혔는데 근데 이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중금속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미세먼지 하면 한국말로 먼지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하면 더스트 이런 먼지를 생각하지만 엄밀하게는 영어로 이게 그 파티큘레이트 매터잖아요. 그러니까 먼지가 아니라 엄청 작은 입자의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정말 이렇게 더러운 그런 먼지가 아니라 그 유해 환경
그 케미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독소 성분이 직접. 네. 그래서 이게 집에서 내가 음식을 해서 냄새나고 그 미세먼지가 공기청정기로 잡아내는 수치가 올랐다고 해서 문을 열면 문 연 공기는 중국발 막 엄청난 그 독소가 예.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걱정이 돼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서 성분은 지금 분석이 안 된다고 안 하니까. 되죠. 예. 10분 정도만 열고 문을 또 닫았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공기청정기 돌리고 환풍기 있잖아요. 왜 요리하는 위에. 그거 하죠. 다 돌리고. 하죠. 그 정도로도 안 되나요? 음식 환기. 이후에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먼지 농도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건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음식은 태우는 거니까 발암물질 여러 발암물질들이 정말 농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거의 20배 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을 하면 우선은 웬만하면은 잠깐이라도 환기를 시켜서 그쵸. 음식에 대한 그 유해한 먼지는 없애고 그리고 재빠르게 문을 닫아가지고 짧게. 아주 짧게. 환기는 시키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네요. 환기는 짧게 시키는 거 아니죠? 불안해서 문을 못 근데 열 것 길게 같아요. 열면 또 그 중국발 그 먼지가 막 올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제 자신 있게 몇 번 정도를 권장하세요? 이 환기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저도 이제 해보는데 네이버는 말고 뭐 집에 평소에 따라 구글에 다른 건가요? 평소에 따라 구글이나 다르겠죠. 네이버나 다음이나 아니면 또 뭐 있죠? 뭐 여러 포털에 환기 요령하면 실내 환기 요령하면 그게 그 그러니까 그 방법이 뜨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창문 크기에 따라도 또 다를 수 있고요. 뭐 바람의 뭐 속도나 이런 게 지금 다르겠지만 드는 생각인데 창문 뭐죠 이거 바람막이 같은 거? 방충망. 방충망. 네. 방충망에다가 미세먼지 마스크를 붙일까? 요즘 그런 거 나왔어요. 네. 네, 그런 거 그 정도 나왔어요. 미세 입자를 막을 수 있는 방충망이 나오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네. 있긴 있는데 지금 뭐냐면 새로 짓는 아파트들 중에서는 아예 집안의 환기 시설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환기를 바깥에 오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에 아예 공기 정화 장치를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그런 시스템을 둬서 하는 아파트들을 이제 구성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것도 못 믿겠어요, 솔직히. 믿을 수가 없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그건 나중에 모르겠고. 측정해 보면 되겠죠. 그런 아파트가 나중에 뭐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파트 값이 딱 오를까요? 우리 집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세라는 거 올라봐야 소용없다는 거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미세먼지가 있는 날 네. 집안에 또 가습기를 틀면 미세먼지가 더 높아져서 안 좋다는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어때요? 실제로는 사실은 솔직히는 연구를 안 해봐서 저도 모르겠는데 그 가습기를 틀면 가습기 자체가 또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먼지를 일으키는 공기 그게 순환을 있어서 하게 만드니까. 그것 때문에 네. 그 엄마들 사이에서는 이게 되게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애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는 또 습도는 샀는데 맞춰야 되고 또 습도를 틀어놓으면 안 그렇죠. 된다.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최선일지 너무 어렵죠. 네. 그래서 고민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습기요. 근데 이 가습기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닐 것 같고 가습기도 종류가 많잖아요. 네. 뭐 초음파 가습기인지 네. 뭐 네. 분무 형태인지. 근데 네. 옛날에는 오히려 집안의 습도를 어느 정도 한 50에서 60% 유지를 해야지 미세먼지를 포함한 먼지가 많이 오히려 깔아앉아서 좋다고도 사실은 그렇게도 기사를 얘기했었어요? 내봤거든요. 네. 근데 또 요새는 그 가습기를 직접 쐬면 가습기 자체가 뭐 약간 미세먼지를 높인다 농도를 그런 게 있어서 사실 명확하게 어떤 저도 건강 가이드라인을 드리기가 그렇죠. 너무 이 얘기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얘기는 저게 맞는 것 다 같고. 어느 정도는 원리가 네, 있거든요.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습도를 너무 낮추는 것보다는 그렇죠? 습도 유지를 하는 게 나은 네. 것 같아서 하되 근데 그거를 이제 가습기를 직접 쬐는 형태로 하면 그거 자체도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 조금 멀리 틀어놓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네요. 지금 제가 그러고 보니 요거를 취재를 한 적이 생각이 나네요. 그 연세대학교 그 환경보건연구원에서 그러니까 가습기를 틀면 물도 되게 작게 그러니까 가습기 중에서는 이제 물 분자를 되게 작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수치에서 그것까지 측정을 한대요. 예, 그렇죠. 미세먼지로 이게 그 수증기도 미세먼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샤워기를 틀어놓으면 목욕탕의 미세먼지 농도가 확 증가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게 일단은 수치적으로는 올라가는데 그게 진짜로 해롭게 올라가느냐 아니냐 요거는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보면 그냥 그냥 수증기 수준일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도 아까 그 음식 하고 나서 꼭 엄청나게 2,000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그것도 수증기 그 포함이죠. 2,000이 물론 나쁜 것도 있지만 바깥보다 더 나쁜 공기라고까지는 단정할 수는 없죠. 환기는 말을 좋겠지만 하다 보면 점점 더 기준이 미궁이죠. 모호해져요. 이래서 미세먼지가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그래서 이제 뭐 1992년 국제학술지에 92년이면 한 30년 전에 실험된 결과를 보면 뭐 수돗물을 넣은 초음파 가습기를 뭐 사용하면 미세먼지 농도가 확 증가했고 미네랄 함량이 낮은 물을 하면 증류수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뭐 낮았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니 그거 되게 중요해요. 안 그래도 요새 그 엄마들 고민이 어떤 물을 넣어야 되냐. 수돗물은 안 된다. 정수기 해야 된다. 저도 물을 한번 끓여가지고 생수를 가습기에 넣어야 되나. 나도 생수를 안 먹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돈 진짜. 들여서 그것도 막 삼다땡 이런 거 사서 넣어야 돼. 최근 것도 있네요. 2013년도에 일본 연구팀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수돗물을 가지고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 미세먼지 초음파 가습기에 수돗물을 계속했는데 가습기가 내뿜는 그런 미세먼지의 나쁜 게 쥐의 폐에 있었다. 폐에 나쁜 반응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2013년 일본 연구 결과까지를 보면 그냥 일반 수돗물로 가습기를 틀어놓는 건 오히려 더 미세먼지 를 악화시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진짜요? 나니까 또 수돗물을 받아가지고 가습기를 여태까지 틀었는데 가습기를 또 끄게 되더라니까요. 매일 밤마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미국 환경보호청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네요. 그래서 가습기를 사용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방법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건 미세먼지를 낮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해롭다는 연구가 나왔고 미국은 미국에서는 이거 그렇게 하지 마라. 미세먼지 낮추기 위해 가습기 틀지 마라. 이게 최소한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고요. 뭐 원론적으로 하려면은 젖은 수건 한 20개씩 걸어놓고 수경생물 놓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습기나 공기청정기가 꼭 대안만은 아닌 것 같아서 더 어렵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한번 해보는 걸로. 네. 그거 우리 조 기자님 좀 한번 마스크 쓰고 알려주시면 환기도 좋겠네요. 한 번씩 하고. 최적화되게 어떻게 가습도 좀 하고 하나 그것도 좀 알려주시면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언론은 실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관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렇게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셨으면 제가 이제 그거를 전달해 드리는 건데 그런 게 만약 어느 분이 세계 어느 분이라도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알려주십시오. 그 밤에 들어가서 잘 씻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론적으로 어쨌든 내 몸의 먼지를 내 가까운 먼지를 뭐 씻어내는 건 중요할 것 같고 손 씻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기본적인 방법에 일단 의존해서 충실히 해보는 물로 우선 씻고 해야죠.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잘 씻으려고 해요. 마스크 겉표면을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런 얘기를 하던데 왜냐면 미세먼지가 묻어 있을 테니까. 근데 마스크를 벗으려면 만져야 되지 않아요? 요 귀에 거는 요 고리로 살짝 잡아서 하면 되잖아요. 고리를 버려야겠네요. 한 번만 쓰고 버리시래요. 그리고 그거는 저는 이제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는 보통 4겹이나 5겹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깥에 겹하고 가장 안쪽에 있는 겹은 사실 이온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서로 이온 효과가 있어서 미세먼지가 딱 들어오면 전기적인 효과 때문에 딱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깨끗한 게 좋겠지만 앞면과 이쪽에 뭐 이거는 역할이 조금 그런 거고. 근데 마스크의 기능은 어디서 이제 달라지냐면 마스크가 이게 두 가지 그 요소가 있어요. 마스크에 이미 많은 미세먼지가 거기 따닥따닥 달라붙어 있다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습기가 차거나 그러면 마스크의 기능이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마스크의 차단 기능보다는 호흡 저항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임신부나 폐가 약한 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기능이 좋은 마스크일수록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그 호흡 곤란이 뭐 대단히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습기가 차면 이
구멍,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이렇게 공기를 통한 작은 구멍에 습기마저 들어가니 더 숨쉬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어떤 마스크가 젖어 있을 때는 이렇게 조금 말려야겠네요. 아니죠. 새 걸로 쓰셔야죠. 네, 그냥 한 번 쓰면 버려야 돼. 그리고 마스크 세탁해서 쓰면 안 되느냐? 그러면 안 되겠죠. 한 국내 제약사가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탁해봤더니 차단율이 50% 정도로 떨어지더라고요. 말도 안 되네. 50%는 안 되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잠깐 적어도 그래요. 오늘 1시간 썼는데 그럼 내일 새 거 쓸 거냐? 내일은 쓰겠는데 오늘 쓰고 이제 이따 밤에 자꾸 가끔 또 쓰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습기 금방 차잖아요. 아니 저는 오늘은 확실히 오늘 써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3일까지 쓴 적 있긴 있었어요. 왜냐면 새로 못 사서 자꾸 까먹어가지고. 이게 어렵네요. 그 KF 그 수치 있잖아요. 예. 뭐 80도 있고 94도 KL이죠. 있고. KL은 이제 한국 식약처에서 인정을 했다는 거고 그 숫자에서는 99, 그다음에 94, 80인데 99는 차단율이 99%다. 94는 차단율 94%, 그쵸? 80은 차단율이 80%다. 마음 같아서는 99를 사고 싶은데 숨 막혀 죽어. 근데 숨이 안 쉬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냐면 생각해 보면 200일 때 80%만 차단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수준이 되네요. 그렇죠. 예, 마음적으로는 99이고 그렇죠. 싶은데. 99%이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간 진짜 금방 가네. 그렇네요. 네. 지금 우리 얼마 남았어요? 이제 다 끝난 시간인데요. 저희 초과했어요. 네. 인사 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결론 없이 인사를 드리는 것 결론이 같아서 없어요. 엄청난 이거는 토론이었는데. 아무튼 저도 열심히 안 했지만 마스크 열심히 착용하시고 건강 관리 잘하셔서 저희는 또 다음 주에 근데 이제 여기 짚고 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마스크를 잘 쓰는 노력 뭐 중요했는데 오늘 이제 이게 실내 미세먼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실은 이제 미세먼지 외출할 때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저는 실내 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그동안 미세먼지가 없었을 때는 실내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었는데 미세먼지가 이렇게 부각되고 해로운 게 이렇게 우리 관심을 받으니 이 마당에 실내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을 좀 높여서 그 부분에 대한 것 어쩌면 저는 실내 먼지 미세가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서 알려주세요. 저는 전달자. 특히 우리 주부님들 요리하실 때 환기 꼭 하셔야지 건강에 도움이 주부님이시죠? 그럼요. 저도 주부님 아니시죠? 가끔 역할하죠. 가끔 음식하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